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자 10년에 걸친 귀환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결국 자기 아들의 손에 죽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들에게 말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26년 영화 오디세이는 맷 데이먼이 주인공을 맡아 전 세계 박스 오피스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사이렌의 노래, 그리고 마침내 이타카로 돌아와 아내 페넬로페의 구원자들을 활로 쓸어버리는 장면까지 실로 웅장합니다. 많은 관객들이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아내를 다시 안는 순간 마치 모든 이야기가 완결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진짜 오디세이는 정말 그 장면에서 끝날까요? 그리고 만약 그 이후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면 놀란 감독은 왜 그것을 영화에 담지 않았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타카로의 귀환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진짜 최후는 할리우드가 감히 다루기 힘들 만큼 잔인하고 아이러니하고 철학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보여주지 못한,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었던 오디세우스의 진짜 결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이야기가 그리스 비극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이러니로 평가받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는 IMAX 65mm 필름으로 촬영되어 개봉 전부터 스케일 면에서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맷 데이먼이 오디세우스를, 그리고 유명 배우들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화제성은 충분했죠. 놀란 감독 특유의 비선형적 시간 구성, 그리고 실제 지중해 로케이션 촬영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작품은 단순한 신화 재현을 넘어선 하나의 영화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영화가 원작의 어디까지를 담아내는지, 그리고 어디서 이야기를 끝냈는지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놀란 감독의 영화가 어디까지 다루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영화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원작 그대로 트로이 함락, 이후 오디세우스의 10년 방랑과 이타카 귀환, 그리고 구원자들을 응징하는 장면에서 마무리됩니다. 이는 실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24권 중 22권과 23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자들을 활로 쏘아 죽이고 페넬로페와 재회하는 장면, 관객 입장에서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실제로 재회 장면의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상영관 전체를 압도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작에는 24권, 그러니까 마지막 한 권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24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오디세우스가 죽인 구혼자들의 가족들이 복수를 위해 무장하고 몰려옵니다. 생각해보면 오디세우스가 홀로 100여 명이 넘는 구혼자들을 활로 처단했다는 것은 이타카의 유력 가문 대부분이 하루아침에 아들과 형제를 잃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타카 전체가 매전 직전까지 갑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신 아테나입니다. 아테나는 제우스의 허락을 받아 직접 개입해서 오디세우스 편과 구원자 가족들 사이에 억지로 평화를 강요합니다. 그렇게 오디세이아는 강제로 봉합된 평화 속에서 끝을 맺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호메로스가 인간의 힘만으로는 복수의 굴레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신의 개입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디세이아 11권.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내려가 죽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테이레시아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죽음은 바다에서 아주 부드럽게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원문 표현으로는 바다로부터 오는 죽음이라는 뜻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언뜻 들으면 평화로운 죽음, 노년에 편안히 눈 감는 죽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아예 안락한 죽음으로 의역해버리기도 했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오디세이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또 다른 서사시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텔레고니아입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키레네의 시인 에우간문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이 작품은 트로이 전쟁 서사시 연작인 이른바 서사시권, 즉 에픽 사이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원문이 거의 소실되어 지금은 후대 학자 프로클로스가 남긴 줄거리 요약본으로만 전해지는데 여기에 담긴 결말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길, 마녀 키르케의 섬에 1년간 머물렀던 사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이름은 텔레고노스, 그리스어로 멀리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타카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월이 흐르고 텔레고노스는 어머니 키르케의 섬에서 자라나 청년이 됩니다. 그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키르케는 아들에게 특별한 창을 하나 쥐어줍니다. 가오리, 그러니까 노란 가오리의 독침으로 만든 창입니다. 이 창은 훗날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복선이 됩니다. 텔레고노스는 바다를 건너 이타카를 찾아 나서지만 창에 준 방향을 잃고 엉뚱하게도 이타카가 아닌 곳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그 지역 농경지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늙은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낯선 침입자와 방어자로서 맞붙습니다. 그리고 텔레고노스는 어머니 키르케가 건네준 그 가오리 독침창으로 자신의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찌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온갖 괴물과 신들의 저주를 뚫고 살아남았던 사나이가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친아들의 손에, 그것도 우연한 오해로 인한 싸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이 다시 떠오르시나요? 죽음은 바다에서 온다. 텔레고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바다 건너에서 온 존재라는 뜻이고, 그를 죽음으로 이끈 무기는 바다 생물인 가오리의 독침이었습니다. 결국 예언은 정확히 실현된 셈입니다. 다만 아무도 그 예언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비극의 특징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만 해석한다는 것. 이는 마치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다 오히려 그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예언은 언제나 정직하지만 결코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후의 전개입니다. 텔레고노스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 그리고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 즉 오디세우스의 본처와 적장자를 함께 배에 태우고 어머니 키르케의 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비틀립니다. 키르케는 이들 모두를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주고, 놀랍게도 텔레고노스는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키르케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맺어지고, 아들은 아버지의 옛 연인과 다름없는 여인과 맺어지는 이 구조는 현대 관객이 보기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어머니 키르케는 왜 아들에게 하필 그런 위험한 무기를 쥐어주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서사적 장치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키르케라는 인물의 성격과 연결지어 해석합니다. 키르케는 원래 사람을 짐승으로 바꿔버리는 마녀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배주로 만들어버린 것도 그녀였죠. 즉 키르케는 애초에 통제와 변형의 신, 그리고 위험한 힘을 다루는 존재로 그려져 왔습니다. 아들에게 바다 생물의 독을 무기로 쥐어준 것도 어쩌면 그녀 자신의 정체성, 즉 자연의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힘을 다루는 존재로서의 상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녀가 건넨 무기는 한때 그녀를 버리고 떠난 남자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어쩌면 텔레고니아는 버림받은 여인의 복수라는 또 다른 층위의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놀란 감독의 영화가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첫째, 텔레고니아는 호메로스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의 다른 시인이 쓴 별개의 서사시입니다. 오디세이아 원작 자체의 결말은 24권에서 끝나기 때문에 원작에 충실한 각색이라면 텔레고니아까지 다룰 의무는 없습니다. 둘째, 근친에 가까운 결혼 구도는 대중영화,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블록버스터에서 다루기에는 정서적으로 너무 위험한 소재입니다. 셋째, 원문 자체가 소실되어 세부 묘사가 빈약하기 때문에 영상화하기에 사사적 밀도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이 결말은 오디세우스를 완벽한 영웅에서 한 명의 나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끌어내립니다. 흥행을 노리는 대작 영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텔레고니아의 결말이야말로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 내내 그리고 귀향길 내내 끊임없이 지략가로 불렸습니다. 트로이 목마를 고안한 것도, 폴리페모스를 속여 탈출한 것도, 키르케의 마법을 풀어낸 것도, 사이렌의 유혹에서 살아남은 것도 모두 그의 재치와 계략 덕분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계략도, 괴물도, 신의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오해,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 바로 키르케의 섬에서 남기고 온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 신화가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고 강해도 자신이 벌인 일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오디세우스는 20년에 걸쳐 바다를 정복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바다 위에 자신의 또 다른 그림자를 남기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결국 그를 찾아와 예언 그대로 바다로부터 온 죽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대 그리스인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 결말을 굳이 지어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답은 그리스인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개념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노스토스, 즉 귀향이라는 개념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 영웅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전장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디세이아 전체가 바로 이 노스토스, 귀향의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텔레고니아는 이 노스토스라는 개념을 정면으로 배신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분명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귀향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귀향길에서 저지른 일탈, 키르케의 섬에서 보낸 1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그를 다시 찾아와 파멸시킨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이보다 더 섬뜩한 반전은 없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왜 하필 창의 재료가 가오리의 독침이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오리는 그리스인들에게 바다의 은밀한 위협을 상징하는 생물이었습니다. 물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 존재. 오디세우스의 인생 전체가 사실 이 가오리와 닮아 있지 않나요? 그는 언제나 정면 승부보다는 은밀한 계략, 위장, 속임수로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트로이 목마도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른 것도 거지로 변장해 구혼자들을 처치한 것도 모두 숨어서 기다리다 결정적 순간에 일격을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무기가 바로 그 자신의 방식을 그대로 빼닮은 숨어있다가 찌르는 가오리의 복침이었다는 사실은 마치 그의 인생 전체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랑했던 시적 정의, 즉 포에틱 저스티스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텔레고니아라는 작품이 지금은 거의 잊혔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이후 서양 문학사에 은근히 오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맞서 싸운다는 모티프는 페르시아 서사시, 샤나메 속 로스탐과 소흐라브의 비극이나 아사왕 전설 속 랜슬롯과 그의 아들, 갈라하드의 관계 등 세계 곳곳의 신화에서
변주되어 나타납니다. 어쩌면 인류는 오래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유산, 즉 알지 못한 채 저지른 죄가 언젠가 되돌아온다는 두려움을 이야기 속에 계속 담아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제임스 조이스가 20세기 최고의 실험소설로 꼽히는 율리시스를 쓸 때 오디세이아의 구조를 빌려오면서도 정작 텔레고니아의 결말은 철저히 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이스의 주인공 리오폴드 블룸은 하루 동안 더블린을 방황하지만 결국 집으로 아내 몰리에게로 돌아갑니다. 조이스는 귀환이라는 틀은 가져오되 그 이후에 도사리고 있는 파국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셈입니다. 어쩌면 놀란 감독의 선택도 이와 비슷한 문학적 전통 위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환의 감동은 취하되 그 이후에 잔혹한 아이러니는 덮어두는 것이죠. 사실 오디세우스의 죽음에 관해서는 텔레고니아 외에도 몇 가지 변형된 전승이 고대 문헌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부 후대 저술가들은 오디세우스가 이타카에서 평온하게 노년을 보내다 자연사했다고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 전승에서는 그가 이탈리아 반도까지 건너가 새로운 도시를 세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형 전승들 가운데 가장 널리 퍼졌고 또 가장 극적인 완결성을 갖춘 것은 역시 텔레고니아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세이아 11권에서 테이레시아스가 남긴 바다로부터의 죽음이라는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유일한 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도 이 버전이 정본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프로이트 이후에 여러 신화 연구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충돌하는 이 구조를 세대 간의 반복되는 갈등,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는 상징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에게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자 애썼지만 정작 자신이 낳은 또 다른 아들에게는 존재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치와 부재가 결국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되돌아온 셈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를 두고 오디세우스가 평생 짊어졌던 전쟁의 트라우마와 낭낭의 죄책감이 결국 가장 무고한 존재, 즉 그의 친아들을 통해 폭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놀란 감독이 후속편을 만든다면 이 텔레고니아의 결말까지 다룰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결말이라면 오히려 원작보다 더 강렬한 영화적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해 무기를 겨눈 부자,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뿌리에 놓인 하나의 예언까지. 이것이야말로 놀란 감독이 즐겨 다뤄온 시간과 운명,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제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놀란 감독이 그동안 만들어온 작품 세계와 텔레고니아의 결말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메멘토에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를 지배하는 이야기를, 인셉션에서는 무의식 속에 심어진 하나의 생각이 결국 현실을 뒤바꾸는 이야기를, 인터스텔라에서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흐르는 시간의 격차와 그로 인한 단절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에서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결국 그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그렸죠. 텔레고니아의 구조도 정확히 이 패턴을 따릅니다. 과거에 심어둔 하나의 씨앗, 즉 키르케의 섬에 남기고 온 아들이 오디세우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되돌아와 그를 파멸시킵니다. 만약 놀란 감독이 정말 이 결말을 다룬다면 아마도 그의 필모그래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과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작품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이번 영화가 단독 작품으로 기획되었는지 시리즈로 확장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흥행 성적에 따라 할리우드가 후속편을 만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이고, 그렇다면 텔레고니아는 갑분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완결된 이야기에 새로운 파국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원전 신화 속에 존재했던 진짜 결말을 꺼내오는 것이니까요. 최근 할리우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조명하며 원전에 충실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처음에는 미친 척까지 하며 징집을 피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밭에 소금을 뿌리며 농사를 짓는 척 연기했지만 결국 꾀를 간파당해 전쟁터로 끌려갔죠. 그렇게 억지로 끌려간 전쟁에서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략을 발휘해 그리스군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대가로 20년이라는 세월을 바다 위에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 손에 넣은 평화는 겨우 몇 년 만에 자신이 낳은 줄도 몰랐던 아들의 창끝에서 끝나버립니다. 평생을 전쟁과 생존, 귀환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바쳤던 남자가 정작 그 어떤 전투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교훈, 즉 자신이 떠나온 자리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된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은 우리가 흔히 완벽한 해피엔딩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의 손을 잡는 장면에서 영화관 불이 켜지고 관객들이 박수를 칠 때 우리는 그 인물의 삶이 거기서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줍니다. 삶이란 어느 한 장면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아온 모든 선택과 흔적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 오디세우스는 20회에 걸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정을 완주했지만 정작 그를 무너뜨린 것은 폭풍도 괴물도 아닌 그 자신이 만들어낸 가장 사소하고도 가장 인간적인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